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중소기업의 정의는 물론 매출액 기준이 있고 자산 기준이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1,500억 미만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적어도 500군데 이상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본 것 같고, 저는 그 해외에서도 과장 없이 적어도 500군데 이상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본 것 같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하는 것이 제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를 드는 사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것이고 한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단 두 기업의 매출이 한국 총 GDP의 약 20%를 넘고, 그리고 한국의 10대 대기업의 매출의 총합은 한국 총 GDP의 40%를 넘고, 그 외에 나머지 대기업들을 다 합치면은 총 GDP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가령 북유럽의 스웨덴의 국가 경제가 대기업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듯이 한국의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라는 것을 전 세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중소기업들도 그 사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즉 1차 공급사 또는 2차 공급사 등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외의 다른 강소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방문을 많이 한 그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강소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고,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직에서의 인재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기업과 대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풍부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영입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꾸준히 개발되는 선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아닌 기업들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아마도 대기업의 의존적인 사업 모델로 중소기업이 굴러가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인재를 영입하지 않아도 기업이 어떻게든 대기업에 의존해서 굴러가겠지라는 관습이 과거로부터 이제는 잡혀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직관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연봉과 개인의 능력은 상당히 비례합니다. 낮은 연봉으로 사람을 채용하면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인력을 이제는 구하게 되고, 낮은 연봉을 받는 직원에게 강한 동기부여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더더욱 한국의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대기업이 무너지면은 이제는 1차 부도, 2차 부도라는 말이 이제는 이런 이유로 생기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사업이 힘들면 그에 종속되어 있는 이제는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들도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한국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 아이템이 실제로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제가 있는 오일앤가스 인더스트리, 이 오일앤가스 업계를 예를 들어 보면은 고객 시장 개척 또는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건 단순히 제품만 이제 뛰어나고 제품 카탈로그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려면은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가령 다양한 품질 관련 인증 문제, 또는 국가 관련 인증 문제, 또는 여러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승인 과정들,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직원을 해외 영업 팀장이라고 앉혀놓고 해외 시장을 개발하라고 이제 하면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제는 결국 가령 제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발주를 내서 계약을 한 이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조직에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담당자들끼리 이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는 담당자들끼리 한 시간 넘게 이제 전화 통화 한마디로 회의를 한 경우에 이제는 회의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서 자주 받는 요청은 미팅은 잘 했고 그럼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교신하기 방대하고 까다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전화회의를 하는 것인데 툭 하면은 전화회의는 했고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영어로 이메일로 달라는 식의 교신이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직접 얘기하거나 전화회의할 때는 다 합의된 사항이 이메일로 회신이 올 때는 동문서답인 경우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이제 언어 장벽일 수도 있지만 문법이 맞던 틀리던 잘 안 들리면 끝까지 들릴 때까지 이제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명확하고 끝맺음은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발견한 또 다른 한국의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한마디로 조직의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부서의 요직, 가령 영업팀장 또는 기획팀장 또는 연구개발팀장 등의 요직을 기업 오너의 자식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뛰어나서 그런 요직에 어울려서 이제는 맞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기업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관련 산업군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큰 조직에서 이런저런 경영에 대한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오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이제는 중소기업의 오너 2세들은 일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거나 취업이나 여기저기 얼쩡대다가 아버지 회사에 이제는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은 조직에 숙련되고 나이가 있는 직원들이 이제는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제는 오너 2세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조직의 기강이 매우 해이해지고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오너, 즉 주주들은 별도로 있고 전문 경영인과 전문 경영진, 즉 전문 매니지먼트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오너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오너는 오너들이 있고 전문 경영진 또는 이제 영업 관련된 경영진 또는 마케팅 경영진 등등 전문 경영진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해외 중소기업들과 비교하여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제 의견이 맞다는 거 말씀드리려는 건지 아니라 그냥 한번 제 개인 의견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